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손에 든 증거물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막다른 골목 끝, 핏빛으로 물든 벽면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형사로 25년을 보낸 저 민재에게 이날만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다가 이 골목에 들어섰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묻힌 장소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오늘 오후에 전부인 수경이의 아들 상견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처 몰랐어요. 하필 이런 날에 이런 사건이 터질 줄은요.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둔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가 제 과거와 직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일까요?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벽부터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연쇄살인범의 흔적을 쫓다 보니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된 거죠. 현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0년 전 제가 수경이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피해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주변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 옆에 떨어진 물건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명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골목 벽면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범인이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경이었어요. 민재 씨,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 오시는 거 맞죠? 시간은 오후 2시고 장소는 강남 한정식집 미양이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견례라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손에는 피 묻은 증거물이 있고 머릿속에는 복잡한 추리가 돌아가는데 말이죠. 네, 갈게요. 그런데 수경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사건이 많아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을 보니 김성호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감식팀이 도착해서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상점 아주머니에게 들러 목격자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젯밤 11시경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 분 없나요? 아, 그때 정말 시끄러웠어요. 누군가 크게 소리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글쎄요, 목소리로 봐서는 2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은 나이 든 목소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목소리였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는데 브랜드가 모두 달랐어요.
마치 여러 사람이 이곳에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기다렸군. 혼자 중얼거리며 골목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차 번호를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 상견례 장소인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수경이의 재혼 상대인 박진수 사장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수경이가 먼저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민재 씨, 오셨네요. 여러분, 제 전남편 민재 씨예요. 우리 준호 아버지시고요. 박진수 사장이 정중하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차갑더라고요.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박 사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투나 행동이 매우 세련됐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예비 신부 측 가족들도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고 어머니는 병원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준호가 예비 신부 지은이와 함께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훌륭하게 컸나 싶더라고요. 회사원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야, 우리 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자주 말씀 들었어요. 지은이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아침에 발견한 명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형사님, 요즘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쁘시겠어요. 언론에서 대단히 흉흉하게 보도하던데요. 박 사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연쇄성 여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직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시민으로서 걱정이 되어서요. 특히 우리 수경 씨와 준호가 걱정되거든요. 그 말에 수경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2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수경이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저는 월급을 도박장에 다 갖다 바쳤어요. 수경이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생계를 꾸려나갔죠. 어린 준호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뒷전이고 오직 도박에만 빠져 있었어요. 수경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죠. 오히려 화만 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제가 술에 취해 수경이를 때린 그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수경이의 볼에 멍이 들었고 준호는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 4살짜리 준호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그만해. 우리 이혼해. 수경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말로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형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잃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어요. 특히 준호를 만날 때마다 죄스러웠습니다. 수경이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혼자서 준호를 키우며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썼죠. 제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더욱 고생했을 텐데 말이에요. 가끔 준호를 만날 때면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우리 집에 안 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렸고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수경이가 박진수 사장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질투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컸죠. 수경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박 사장을 직접 만나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특히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수사본부에서도 극비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사건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김성우는 10년 전 제가 체포했던 사기꾼 김동수의 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제 후배 형사 이태준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피해자까지 나왔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명함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제 명함이 왜 오늘 사건 현장에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 골목은 제가 수경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골목에서 수경이와 마지막 만남을 가질 때 한 남자가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마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그때 그 남자가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살인이 저를 겨냥한 복수극이라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예전보다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위험한 일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걱정돼요. 아들의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걱정해 준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1시 다시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현장을 다시 살펴보는데 담벼락에 이상한 낙서가 있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민재야, 내 차례가 왔다. 누군가 빨간 스프레이로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건데 말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저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그림자가 골목 입구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바닥에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5년 전에 담당했던 강도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었어요.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겨냥한 치밀한 복수극이라는 걸 말이에요. 피해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됐는데 특이하게도 현장에는 격투의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아는 사람에게 당한 것처럼 보였죠. 반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후배 김 형사가 부엌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냉장고 문에 저희 경찰서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모 아래에는 제 이름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누군가 민재 반장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 주변 CCTV부터 확인해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범인이 저를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10시경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이 났어요. 15년 전 강도 사건 때 만났던 사람이었죠. 형사님,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15년 전 그 일로도 충분히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박진수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받았어요. 형사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커피숍 어떠세요? 제가 장소를 정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하필 연쇄살인 사건이 터진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어제 상견례에서 보인 그의 행동들도 상당히 이상했거든요. 오후 3시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집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어요. 키 175cm 정도의 남성으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반장님, 이 사람 움직임 보세요.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주변을 살피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빠져나가네요. 전문가 같군. 초범은 아닌 것 같아.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재야, 게임이 시작됐다. 내가 과거에 한 짓들을 하나씩 갚아주겠다. 다음은 누가 될까?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범인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김 형사, 내 핸드폰 추적 가능한가?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추적은 불가능했어요. 일회용 폰을 사용한 것 같았거든요. 범인이 상당히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녁 7시 박진수 사장과 약속한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수경 씨와 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형사님,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고 있어요. 수경 씨에게 민재 형사에 대해 묻더라고요. 과거 일들 말이에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제 주변 사람들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형사님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패턴까지요. 마치 형사님을 상당히 오래 지켜본 사람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니? 정말 재미있는 사람을 선택했구나. 소름이 돋았어요. 범인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너는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파괴한 모든 것들을 내가 되갚아주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그 사람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수경 씨와 준호를 보호해야겠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검은색 승용차에서 누군가 저희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 사장님, 지금 당장 수경 씨와 준호에게 연락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그 검은색 승용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마자 차가 급히 출발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언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제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됐거든요. 과거 제 잘못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컸어요. 새벽 3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준비됐나? 이번엔 사진도 함께 왔어요. 수경이와 준호가 집 앞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이 정말로 제 가족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수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박 사장이 미리 연락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범인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니까요. 경찰서에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번 피해자는 제가 12년 전에 체포했던 횡령범의 부인이었습니다. 패턴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옆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적힌 편지였어요. 민재에게. 너는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내가 파괴한 가정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내가 너에게 진짜 정의가 뭔지 보여주겠다. 오늘 밤 12시 너와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리겠다. 편지를 읽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너와 처음 만난 그곳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다는 거죠? 오후에 사건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제가 과거에 체포했던 범죄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범죄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을 노리는 걸까요? 그때 후배 김 형사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며 뛰어왔습니다. 반장님, 피해자들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범죄자가 체포된 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첫 번째 피해자 김성호 씨는 동생이 사기죄로 잡힌 후 사업이 망했고, 두 번째 피해자는 아들이 형사 되는 걸 반대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피해자 할머니는 강도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병원비가 많이 나갔고요. 점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단순히 제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체포한 범죄자들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복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녁 7시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사님, 수경 씨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오늘 밤에 범인과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원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밤 11시 30분, 저는 편지에 적힌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너와 처음 만난 그곳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첫 사건을 담당했던 그 골목이었어요. 그곳에서 첫 번째로 체포한 범죄자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골목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나 체격으로 봐서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민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는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25년 전 내가 처음으로 체포한 사람. 이강민이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강민, 25년 전 제가 신참 형사일 때 체포한 절도범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여기 있는 걸까요? 강민이? 너 출소한 줄 알았는데. 출소했지. 10년 전에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너를 지켜봤다.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말이야. 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원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체포한 게 죄인가? 법? 웃기지 마라. 내가 체포한 사람들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기나 하나?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가 말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범죄자들의 가족이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내 아버지도 내가 체포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절도죄로 3년을 살았는데 나온 후에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술에 빠져 죽었어. 이강민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포한 사람들의 가족을 죽인 거야? 그들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몸소 느껴보라고. 이강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법을 집행하면서 무고한 가족들까지 고려했었나요?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강민아,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무고하다고? 그들은 범죄자의 가족이야. 나처럼 평생 그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만큼은 진짜였어요. 25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이렇게 극단적인 복수로 이어진 거죠. 그럼 내 가족은? 수경이와 준호는 뭔 잘못이 있어? 내 가족? 웃기지 마. 너 스스로 그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나? 도박과 폭력으로 말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제 손으로 가정을 무너뜨렸으니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난 변했어. 변했다고? 여전히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면서 그들의 가족은 생각하지 않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저는 범죄자만 보고 그들의 가족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죠. 강민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부족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강민도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기다려, 강민아. 우리 좀 더 얘기하자.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혼자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수경 씨가 걱정되어서 따라왔어요. 혹시 범인 만났나요? 저는 박 사장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강민이라는 사실도 알려줬어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쌓인 원망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형사로 살아오면서 놓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법 집행에만 매몰되어서
인간적인 배려를 소홀히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수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재 씨, 어젯밤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곧 정리될 거야. 그런데 민재 씨, 혹시 이 기회에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요? 과거 일들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대화였으니까요. 오후에 수경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20년 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 씨,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이혼할 때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수경아. 잘못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민재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준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경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못된 남편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한 거니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죠.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녁에 준호도 함께 만났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랑 잘 얘기하셨어요? 응, 많은 얘기를 나눴어.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저를 용서해 준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강민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협박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집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연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제 차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강민의 짓이야. 확신이 들었어요. 그가 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소방서에 신고하고 불을 끈 후 차 안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이다. 내일 밤 12시 내가 나를 처음 체포한 그 건물 옥상에서 만나자. 이번엔 정말 끝이다. 그 건물은 25년 전 이강민을 체포했던 낡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였죠. 그곳에서 최후의 대결을 펼치자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강민이 원하는 건 저와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반장님,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해요. 저희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 그 사람이 예민해져 있어서 자칫하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 밤 11시 30분 약속 장소인 상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이었는데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어두운 계단을 통과해야 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하니 이강민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제 정말 끝을 내자. 강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 25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야. 그가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지만 그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가족을 파괴했다고. 그건 내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체포한 후에도 우리 가족을 돌봤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던 우리를 생각해 봤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격투가 계속됐습니다. 이강민은 25년 동안 쌓인 분노를 모두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제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나? 그때 갑자기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올라왔어요. 박 사장이었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왜 왔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박 사장의 등장으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이강민이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다른 놈이 왔군. 좋아, 함께 죽어라. 이강민이 박 사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 순간 칼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아,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었거든요. 강민아, 그만해.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강민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모두 소진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끝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허탈감이 배어 있었어요. 복수를 완수하지 못한 아쉬움과 동시에 안도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민을 경찰서로 데려온 후 저는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실이 아니라 조용한 상담실에서였어요. 강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걸.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날선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아, 내가 말한 것들, 많은 부분이 맞아. 나는 법만 생각했지,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 그 말에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정말로 제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내 말이 맞아.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야. 하지만 강민아, 너도 이제 그만 괴로워했으면 좋겠어. 그만 괴로워하라고. 2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복수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잖아. 이강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야, 나도 이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알아, 강민아. 나도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25년 전 그를 체포할 때를 떠올려 보니 그는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절도를 한 거였죠. 강민아, 이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물론 죄는 받아야 하겠지만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새 시작이라. 가능할까? 가능해. 나도 도와줄게. 내가 출소한 후에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이강민이 저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강민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가 왜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이강민은 분명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에는 25년 동안 쌓인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법 집행기관이 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재판 결과 이강민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의 면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활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경찰서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범죄자 체포 후 가족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수경이와 준호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완전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 이번 사건으로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준호가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 아이는 저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저는 이강민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민재야, 고마워. 내가 계속 찾아와줘서.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니까. 사실 말이야, 복수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 같아. 깨닫는 게 중요해.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강민은 교도소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내가 죽인 사람들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들도 아직 상처가 깊거든. 그날 오후 저는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문전박대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분노를 쏟아내셨죠. 하지만 김성호 씨의 부인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형사님,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어요. 동생이 사기를 친 것 때문에 너무 죄스럽다고. 그 형사분한테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은 정말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강민이란 사람이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봐야겠네요. 용서는 힘들어도 이해는 해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거든요. 저녁에 수경이와 준호, 그리고 박 사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죠. 민재 형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고까지 하시니. 박 사장의 말에 저는 겸연쩍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던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쉬운 게 아니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아버지께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과거에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첫날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날 저녁 혼자 막다른 골목을 다시 찾아갔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였죠.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곳이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경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준호의 부모로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곧 답장이 왔어요. 저도 고마워요. 민재 씨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강민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새로운 길을 찾는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인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